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주부입니다. 발사의 10년이란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또 다른 분은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신데요. 저는 학교 앞 문구점이나 문방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웬만한 상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만 그때 문방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게임까지 파는 곳이었기에 아이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게는 아이들로 분명하게 가득 찼죠. 가게 안에는 언제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요즘 달고나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했어요. 이것이 추억인 거겠지요. 게다가 아이들은 친구 선물부터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까지 문방구에서 사왔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엄마는 선물 포장이 굉장히 능숙해졌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지 4년 후에 엄마가 동생을 낳으며 우리 가족이 4명이 되었어요. 남동생이 자라면서 우리 집은 항상 시끌벅적해지곤 했고 높다, 뽑다 하는 소리도 내게 했어요. 다른 집 남매들처럼 자매와 남동생도 크면서 엄청 싼 것을 샀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 둘이 세트로 냈어요. 혼이 나면 애써 맞았죠. 엄마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로 혼이 나면 아빠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 엄마는 몰래 눈깔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춘섭이랑은 비밀이었어요. 우리만 알아서 혼자 몰래 먹어라는 말을 꼭 하셨는데 아빠가 시킨 대로 혼자 몰래 먹다가 사탕 맛이 정말 달게 느껴졌어요. 입안으로 사탕을 녹여 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이 나서 사탕처럼 녹아내리고 쌌죠. 그렇게 평범한 행복했던 우리 가정, 다른 집처럼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7살이 되고 중앙고 차를 얼마 앞두고 있을 무렵에 새벽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읍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어요. 장남인 아빠는 연락을 받자마자 황급히 정읍으로 불을 내려가실 채비를 했고 엄마 역시 연세와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를 생각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 나서면서 아직 초등학생인 남동생을 데리고 정읍으로 향했어요. 이틀 후 다행히 할머니는 생명을 유지했고 저희 가족은 모두 안심했어요. 고비를 넘기신 분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가족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건 가족이 아닌 생판 모르는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 경찰 아저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만 고개를 돌리다가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알아야 해. 얼른 가야 해. 시간이 없어.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왜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지? 병원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끌시끌한 복잡한 집에서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과 가족이 더 이상 없다는 공포에 한동안 혼자 남겨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뭘 해야 할지 망설이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공부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학교에 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미래를 앞둔 채 가족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슬퍼하는 것보다 무서워서 긴장하였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보던 분께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라 하셨습니다. 경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었지만 저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빈소에서 자발적으로 손을 보태주셨어요. 그 모습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불쌍해 보이는 것일까 싶어 다시 한번 절망했죠. 경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니 경찰 아저씨가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대충 가족이 옆에 없어도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살고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이 뭔지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읍으로 온 호종태만큼 위태롭게 행동하는 것을 미워해서였죠. 그때 그 연락만 없었다면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 옆에 계속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원망했어요. 그때 가족도 없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예전에 살던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중소기업의 일을 찾았어요. 그때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되라고 생각하며 겁 없이 살아왔어요. 혹시 하늘에 있는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내가 더는 행복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저와 지금 20년째 함께 있는 남편을 만난 것은 안타까웠다. 남편과 나는 길에서 마주쳤다. 그날은 1년 중에도 내게 가장 싫던 날이었던 비바람이 맞고 외로운 날이었었다. 20대 초반의 어른이었던 나는 어떻게 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17살처럼 어리게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리고 연약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한강 다리 어딘가에 서서 차가운 날씨 속에서 몇 시간이고 찬바람을 견딘 것 같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슬쩍 다가와서 느닷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고 처음 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이런 날씨엔 캔커피가 딱인데 마실래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추워 보이는데 마침 제가 캔커피를 들고 있어서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이런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천이 횡설수설하는 듯한 남편을 보고 고맙다기보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다음 말에 멈칫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 이 따뜻한 커피에 의해 아주 조금씩 얼굴을 올리지 않아요. 마음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해주면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한 자격지심일까? 저는 그 남자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 하죠. 외롭고 슬픔이 맞지만 누군가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제게는 매우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받은 캔커피를 되돌려줬어요. 그리고요. 자리를 피하려던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캔커피를 싫어한다면 그래도 하고 가라며 하며 자기가 하던 목도리를 제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해서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남이야 춥든 말이 된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불쌍하게 보여요? 전 하지도 않아. 화나게 따지려고 해도 미안해요. 난 그냥 그쪽이 추워 보여서예요. 계속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혹시나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걸까봐 제가 오지랖을 버렸네요. 그래도 목도리는 하고 가요. 좋은 건 아니지만 따뜻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하고 가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갔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그 목도리는 남편의 것을 채우어 남아서인 줄 알았는데 유독 따뜻했고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한동안 사용하며 남편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새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남편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마음이 통했는지 조금씩이나마 혼자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더군요. 끼니는 늘 대충 편의장식으로 떼어 놓은 일이 많았는데 손수밥을 직접 찌고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조금씩 제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바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밥 냄새를 풍기는 집을 지나갈 때 밥을 지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했지만 혼자가 아닌데 집에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뿐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식구들의 길날에는 아주 조금은 괜찮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사상을 차려 바쳐 그리고 비록 사진이지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혼자여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에는 친구도 만들었고 혼자였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2년 만에 완전히 5년 전에 지하철에서 목도리를 주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추웠기 때문에 남편이 주신 목도리를 하고 나온 게 기억나네요. 저 기억하세요? 4년 전입니다. 누구였더라? 이 목도리 기억 안 나시나요? 남편은 더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목도리를 다시 돌려주자 어색해하며 받아들었는데 어딘지 이상한 눈길을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런다는 것을 이 남자가 알았는지 금방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때는 저가 죄송했어요. 덕분에 그날 따뜻하게 돌아갔고 추운 날 내내 그 목도리 덕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안 돌려주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걸요. 그때는 어쩌다 받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럼 대신에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통 날이면 그런 자리에 응할 리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후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역에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남편이 잠시만요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언니, 금방 빨간 목도리를 사오시는 게 어떨까요? 5도도 너무 춥지 않아요? 이거 하고 가요. 아니면 제가 또 죄송한데 너무 기뻐서 그래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하고 잘 지내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그냥 너무 기뻐서 주고 싶어요. 제가 남편이 주는 빨간 목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사이가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특별한 날이면 함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혼자 짐에 다 놓고 둘이 된 그 기분은 다시 사라진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고 남편도 나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항상 저를 챙기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변화를 해왔더라고요.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같이는 못 살아도 근처에는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누구보다 혼자가 외롭고 살 모른다는 것을 잘 아는데 시아버지라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도 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그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 영주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코 시 어글거려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도 샤머니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주변 반응을 듣고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가족은 일찍 떠나서 그런지 더 이상 인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무조건 함께 사는 게 좋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싶어. 앞으로도 우리 집처럼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어. 주변의 선배들은 이런 나의 생각을 현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든 게 내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생각해보자고 해 신혼집을 살자고 제안했는데 남편의 집에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리려는 그 순간 저는 결코 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어서 오세요. 이 녀석이 결혼 상대가 있다고 말하는데 도통 보여줘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저 혼자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김치찜을 좀 해봤는데요. 맛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빠,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무슨 요리를 해놨나요? 심심해서 그냥 먹어봤자 제일 비추천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오셨으면 좋은 음식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접받아야겠어. 김치찜이 좋은 거구나. 조카 내가 같은 갈비도 무려 2분이나 넣었어. 난 하나도 먹지 않아. 남자 둘이 이렇게나 재미있게 살다니. 저는 그날 이후 무조건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냥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신혼방을 꾸밀 거예요. 언니께서 사용하신 물건 중에 오래된 것들은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가, 내 마음이 참 고마워. 근데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면 그만큼 힘든 일도 있는 법이야. 그러지 말고 석후 말대로 먼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난 정말 혼자 지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한 명이라도 좋겠어서 식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어.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서 너를 더 마음에 써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쟤한테 낯이 있다고 하셨죠? 혹시 저랑 비슷한 아이가 정읍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아. 역시 놓쳤던 거야. 낯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넣어야 하는 거였네요. 언제 이렇게 컸니? 세계에서 이런 사람 이런 인연이 나는 꾸리는 것 같았지. 부족이 돌아가며 나를 가책했고 그렇게 나를 독려하더니 이렇게 가족으로 인연까지 다니다 정말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꿈이면 영원히 깨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나의 뜻대로 남편이 살았던 집에 신혼방을 꾸리며 결혼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나는 불편한 것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에 마음이 놓였다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업 상출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남들은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와 둘이 집에 있으면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좋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3년 전까지는 큰 집을 명절을 쇠러 가셨는데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명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남편의 집은 제 생각보다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도 손이 큰 시아버지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자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버지를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었는데 명절 당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치아어머니 차례상을 차린 상 옆에 우리 가족 차례상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어머님은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다며 빨리 와서 제게 절을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뭐 해? 가족들 차례상을 드시게 얼른 인사드리러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돈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셨어요. 예쁜 딸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호 넘어서 부탁드려요. 빨리 술을 따라드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천상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4층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어머니셔야 합니다. 상을 이렇게 차리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건 잘 계속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절을 올려보겠습니다. 무슨 시트콤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웃음이 터져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이런 행복이 나에게도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두 분께 꼭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힘들 줄도 모르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남편을 비롯해 아버지와 정말 부녀 사이가 아니냐는 생각에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던 저는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자연유산을 경험했어요. 아무래도 장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의 자연유산을 겪으며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서 우리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자꾸만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되니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찾아왔어요. 시아버님은 괜찮다며 보약이나 좋은 음식을 챙겨주시라고 하시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심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에 살며시 내가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나는 자격지심에 더 화를 내는데 머물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재평을 해주셨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이 들지 않아 방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지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 결과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졌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한 송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꽃을 저에게 주시며 우리 며느리에게 이 꽃을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데이트 한번 할까요? 저는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렇고 싶지 않았지만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아버님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데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제가 꿈에도 잊지 않았던 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문방 가게였어요. 여기는 기억하고 원래는 넌 운낼 구집딸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너를 따라가기로 함.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른 가게를 찾았어요. 저는 여기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판을 보았고 다시 봤어요. 사실 제 가족은 그 가게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가게를 할머니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고 저는 그 조건 아래로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문방구가 미용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그 가게를 보았는데 정말 많이 변했었어요. 그제서야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흔적을 보며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전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려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 안은 우리 가게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재현한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말이 멈추었어요. 영지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었나 싶어. 어릴 적에는 너무 가난했어서 빵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미래의 어른이 되면 빵집 주인님이 되어서 빵을 푹 먹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 진짜로 빵집을 열 생각을 했는데 너를 만나서 꿈이 바뀌었어. 이제 나는 문방구 점주이자 영준의 엄마이다. 아버님, 전에 장래를 생각하고 창업을 꿈꾸던 내가 창업을 하고 찾아온 적이 있어. 그날은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이었어. 그 사고가 없었다면 오늘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너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게 되면 꼭 그 사진을 보내주고 싶었어. 근데 세월이 흘러 제가 다 잊고 살았는데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더니 우리가 정말 인연인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어때? 나는 그럴 만해 보이는가? 저는 아버님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셨다. 쪼 끄덕였습니다. 때마침 문방구 문이 열렸다며 동네 아이 모습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전의 기억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더군요. 그리고 눈에 띈 눈길 사탕 하나에 울음이 터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울다니. 그러자 백 아주머니라는 아저씨의 딸이라고 하셨지요.
할아버지는 따로 계셔서 아주머니 말이 맞지 않겠어요. 요 녀석이 남의 소중한 딸에게 무슨 짓을 자꾸 하는지, 그러면 우리 문방구로 출입금지다. 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가게가 다시 열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러자, 그렇다면 고개를 숙여야겠어요. 앞으로 우리 문방구를 방해하지 마세요. 엄마께 꼭 말씀드릴 테니까 VIP가 됐었다고. 이전에는 능숙하게 아이들을 다루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우리 모두 기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보니 아버님은 세상의 중심같이 밝게 빛나시더군요. 미소를 짓고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조금씩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손님들 덕분에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감사한 하루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아들보다도 남편을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다시 힘들게 임신을 하는 도중에 슬퍼해야 하는 것 중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병세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순간 즉시 저와 남편을 잊을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아무래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호모도 아니고 간병인들도 아버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3일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저도 속상하긴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해주실 걸 알 거예요.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 자주 가면 되죠.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남편을 몇 번이고 말렸어요. 기억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남편의 뜻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고요. 이번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아이만을 생각하며 아버님을 서울 근처의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새벽 늦은 시간에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울면서 소리도 죽였어요. 누구보다 여자였던 아들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렸던 출산을 했어요. 이번에도 아이를 가질까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던지. 태어난 쪼글쪼글한 아이가 그렇게 고모할 수가 없었던 전에 산후조리를 끝내고 그 자 남편을 따라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백발로 많이 늙으신 아버지를 안아주었는데 아버지는 수줍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셨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간 요양원 담당자는 아버지의 기억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하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마음이 아픈 차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을 집중해서 지켜보던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듯 보였고 나에게 가볍게 건네며 울지 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에는 예전 아버지가 엄마에게 몰래 주었던 눈깔 사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봉지에 눌려붙어 끈적끈적한 사탕을 아버님은 제 손에 꼭 쥔 채 주셨고 제 손을 오래도록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으로 인해 눈물이 더욱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종종 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고 언제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님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는 내게는 울음이 안 나고 내성이 생겨 혼자 제 이야기만 즐기며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직접 나를 소개한 활동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요. 활동지에는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쓰는 칸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른 칸은 낙서로 가득 채웠다는군요. 직업 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눈방과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쿠,
그건 경찰이어야지. 방과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러고 보니 마트를 정말로 몇 차례나 마감먹기도 했지요. 그나마 아이들은 다 제주를 퍼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창업을 안 하신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창업을 했으면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였어요. 이번에도 제가 추잡한 주인남으로 나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그저 미소 짓으시며 나를 지켜보셨어요.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으셔서 아마도 약간은 기억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일 저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미소가 끼에 맞아 흘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저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게 10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명절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큰 소망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드리곤 합니다.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식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명절 기분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말 거짓말처럼 새해를 맞이한 설날 아침에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또 한가득 명절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음식 맛도 보지 못해 얼마나 속상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아버님께서 치매로 오래 앓으셨다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한 삶을 즐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없이도 아버님이 점점 생각나고 그리워지는데 올해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정말 아버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인자하신 아버님, 그 옆에 편안한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이제는 아버님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요즘 점점 아버님을 닮아가는 남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남편의 얼굴에서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아버님은 제가 그의 매력에 반했다는 걸 아시겠지만 그것은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계시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다시 함께 모일 때를 기대해요. 살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을 저는 매우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사용하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수첩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필체를 보니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그리고 그 수첩을 펼쳐보니 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사랑받던 며느리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 어디에서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다. 당신이 밝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밝고 어두운 눈으로 보면 어둡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보는 세계는 정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진 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와요. 어쩌면 이것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명절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처럼 풍성하게 명절 음식을 만들어 놓을까 해요. 차례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식을 즐기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언을 많이 받고 싶어요.